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가치에 주목하라 책의 저자이신 박합수 저자님을 초대했습니다. 박합수 저자님은 KB국민은행의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루게 네. 되는데요. 예. 이번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 정보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10년 후 미래가치에 주목하라라는 네. 말을 하셨는데 의미는 어떤 겁니까? 우선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뭐 단기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년, 10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런 그 제도라든가 현 상황을 뛰어넘어서 미래 10년 후를 어디서 맞이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최고의 입지, 최고의 투자성이 있는 이런 자리가 어딜 거냐를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그 기준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 보고자 이 책을 이제 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년에 오를 곳이 어디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발전성이 있다든가 네. 미래의 핵심 입지가 된다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10년 후에 내가 어디서 머물게 되면 최상의 입지가 될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네. 네, 예.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 때문에 네. 주택의 수요도 감소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하락이 될 것이다. 이제 네. 부동산의 전망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 늘상 이제 뉴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듣는 얘기가 이제 인구 감소, 수요 감소, 가격 하락, 뭐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논리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거를 제가 맨 처음 본 것은 2006, 7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칼럼을 써서 인구 감소는 지역별로 다르다라는 이제 내용을 썼는데 이걸 그대로 2008년도 칼럼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거의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지금 읽어봐도 지금 쓴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우리가 2010년 이렇게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가 명확하게 이제 뭐 인구가 급감한다 이런 이제 그 자료가 나오게 된 기가 2005년도 기준 11월 기준 인구 그 센서스를 통해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4천만 명대에서 4,800만 명대에서 감소한다. 5천만 명 못 찍고 이런 이제 통계청 전망치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구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2018년이 이제 거의 뭐 정점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20년인데 네. 4,800만 명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5,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미 검증이 끝난 거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계속 인구 감소를 논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통계청의 최종 자료에 의하면 28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한다. 물론 이게 약간의 좀 당겨질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감소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역 간의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 남하도로 간다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인구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절반이 모여 삽니다. 네. 이 수도권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고 인구가 이제 그만큼 집중이 돼서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소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주택의 단위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입니다. 이 가구의 변화는 계속해서 지금 역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상향인데요. 2040년까지 증가합니다. 1, 2인 가구가 거의 전체 가구의 60% 비중을 차지하면서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가구가 분화되면서. 이 가구가 주택의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구원 수는 평균 한 2.4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원 수는. 그래서 이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는 완만한 우상향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역시 이것 또한 전국이 아니라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가구 증가가 어느 정도냐면 수도권에서는 2018년 1년간 지금 이제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서울은 3.3만 가구가 증가를 했고요. 경기도는 16만 7천 가구, 인천도
그 1.7만 가구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게 되면 21만 가구가 증가했어요. 1년간. 많이 했네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년간 21만 호의 집이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론 혼자 사니까 작은 원룸이면 충분할 수도 있고, 혼자 살지만 둘이 살지만 여유가 있고 구매력이 있으면 중대형 아파트에 살 수도 있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구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2040년까지. 그래서 수요가 일단은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적합한 그런 부동산의 대응법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지방 이를테면 농어촌, 지방 소도시의 감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이런 현상이다. 고령화가 되면서. 그러나 그 일본의 부동산 경우를 이제 많이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버블이 꺼진 것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네. 뭐 땅값이 계속 올라왔었던 그로 인해서 뭐 정말 그 핵가족화되는 네네. 그러한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하지 않냐. 그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한테 과연 부동산 미래가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 질문 또한 이제 끊임없이 받아온 질문이고요. 역시 이것도 제가 10년 전에 컬럼을 써가지고,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을 이제 쓰게 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부동산 현황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그 고령화, 이런 그 인구 추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참고할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일본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이 버블기가, 우리가 이제 버블기는 우리나라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 실물 자산의 급등기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88년도 올림픽 때. 일본도 이제 그때 급등을 했던 그런 시기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 호황기였어요. 자, 일본이 급등기를 대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본은 그때 당시에 대출, 공급이 워낙 많이 있었고요. 역시 이제 호황기니까 주택 공급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또 대출을,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LTV를 100%까지 운영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호황기다 보니까 이걸 계속 누리기 위해서 공급도 많이 하고 대출도 많이 해주고 100%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됩니다. 너도 나도 그냥 거의 다 집을 사게 된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이런 그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낮춰야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대응 방법이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1년 만에 단기간 내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본의 그 정책 금리를 1년 만에 3%를 올리게 됩니다. 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예금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이면에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가 3%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상환 능력이 불가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 IMF 경제 위기라든가 우리가 2008년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때도 금리가 단박에 3% 정도가 올라갔어요. 이때 연체를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3%가 올라가니까 연체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경매는 반값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0% 대출을 해줬는데 50%의 낙찰이 되니까 어디가 타격이 되겠습니까? 금융기관이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물건은 그 순간 이제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제값을 따지고 사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절반으로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그때 당시에 금융기관이 대형 은행들이 30개 정도가 있었는데 한 6, 7개 남기고는 거의 다 파산하는 이 정도까지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에서 이게 10년, 15년 나락없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가 공식적인 날개 없는 추락이 2005년도까지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의 상황은 아베노믹스가 출현하면서 어마어마한 또 재정 지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도심지 위주의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그 도심지 위주의 가격은 다시 좀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고령화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면 외곽 지역, 지방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 부분 한계를 보이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가장 지금 주택 시장의 문제는 공가입니다. 빈집이 인구가 지금 일본 1억 2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전국의 빈집이 840만 호를 넘는다. 맞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본의 이런 주택시장 문제는 지금 도심지를 빼고는 상당히 한계가 발생한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상태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는 대출에 대한 관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지금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LTV가 40% 아닙니까? 네. 규제 지역 위주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대출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대출 규제가 지금에 와서는 뭐 방어막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지금 약간 이렇게 부족한 시점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제 금리입니다. 지금은 금리를 낮춰서 전체가 다 상생하는 개념의 경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식 버블 붕괴를 지금 이 순간에 따라서 같이 하락을 해야 될 개연성은 거의 커 보이지 않고 공통점도 많지 않은 상태다. 물론 이제 고령화 추세에 따른 그런 뭐 흐름은 따라갈 수 있다고는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과는 우리나라의 시장은 좀 달리 해석하는 것이 말한 대로 이제 적합한 그런 그 평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일본처럼 우리가 폭락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네. 일본 같은 경우가 그 버블 폭락 이후로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바뀐 것이 예전에는 부동산이 하나의 투자 대상이었다가 지금 이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한국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무슨 상승 기대 효과보다는 그냥 거주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더 상승 못하고 이런 의견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 전반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이런 시장의 유동성을 대체할 만한 대체 투자 수단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5억,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 투자자는 예를 들면 뭐 주식이 됐던 뭐 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됐던 리츠가 됐던 이런 다양한 형태의 투자 수단이 있다면 이런 정도로 이제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순위의 1순위가 부동산으로 아직까지도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은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이런 신념들이 아직까지도 자리하고 있고 그게 또 실증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렇게까지.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나 심중적으로는 당연히 거주 수단으로 가고 투자 수단이 아니면 아주 이상적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는 것은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고 환금성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 수단의 대세가 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아파트는 이건 계속 투자 수단으로 가면 안 된다. 실수요자 위주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것은 공급이 확대돼서 시장의 수급이 안정될 때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이 주택 공급 체계를 확실하게 세워서 조기에 이런 공급을 확충해서 시장의 수급을 안정시키면 그런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격이 막 폭등하거나 상승하거나 부동산이 그러는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정부에서는 미리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수치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잖아요. 미리 이렇게 집을 좀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을 미리 세우질 못하는 거죠. 항상 뒷북을 치는 것 같은데 모든 부동산 정책이. 뭐 제가 정부 정책을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정부는 매년 주거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년에 공급량을 얼마 정도 해서 얼마 정도 운영을 하고 어느 지역에 얼마 정도 공급하고 이런 주거 종합 계획을 매년 주택법에는 매년 2월 말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개 5월 달에 발표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공급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이 공급이라는 게 이제 시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도시를 공급할 때도 지금 만약에 신도시를 지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입주는 빨라야 한 7, 8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현 정부에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역대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거를 시스템상 계속 관리를 해왔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 주택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추도록 주택청을 하나 설립하자. 이것만 전담하는 부서. 물론 국토부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게 들쑥날쑥 이게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이제 정부가 어떤 정부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주택 시장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들쑥날쑥 돼 버립니다. 지금 제가 공급 부족이라고 언급하는 이거는 사실은 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그러면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아까 이제 그 88년 이 공급 그러면 호황기 시절에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대거 공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가 나타난 거는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역시 주택 가격이 올라가자 10년 만에 다시 2기 신도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가 언제쯤 나왔으면 딱 좋냐면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의 임기 주기는 이제 38입니다. 38이니까 2010년대 초반 이명박 정부 말 내지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나왔어야 되는 제도예요. 이 주기를 따지면 한 10년 정도 주기를 따지면 굳이 따지면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늦은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공공택지, 신도시 이런 걸 지정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3기 신도시가 나왔지만 너무 늦었죠. 지금 3기 신도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6, 7년 정도 후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를 당장은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상황이다. 근데 이제 이런 신도시 공급뿐만 아니라 도심지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대략 한 80%는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용산 정비창 얘기 나올 때 그 8,000호 공급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없는 거기 때문에 낡은 주택을 대체해서 새 집을 짓는 이 사업이 신도시와 더불어서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2010년대 들어서는 이 재건축 재개발도 계속 지체됐고 신도시 사업도 새로 지정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적으로 세분화해서 하는 이런 정책적인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된다. 왜냐? 정부는 바뀌어도 우리의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국민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은 언젠가 주택을 수요로 필요하고 낡은 주택은 빨리 또 헐고 다시 지어서 새 집으로 바꿔줘야 되고 이게 순환 개념인데 이 순환고리가 끊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쭉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건 뭔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네. 그 주무부서 같은 게 있어야겠네요. 이게. 물론 국토부가 있지만 이제 이게 요것만 전담하는. 그렇죠. 그것만 전담하는. 거기는 이해관계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의 외풍에서 독립된 그냥 이 국민 경제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디 외풍에도 연연하지 않고 이거를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공급을 체계를 세워서 갈 수 있는 이거는 좀 필요하다. 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선택한다면 네. 10년 후에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곳을 찾아서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을 좀 중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뭐 동해안부터 해서 이쪽 부산까지 내지는 이제 다도해까지, 그리고 이제 서남해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발 부지 중에
아주 넓고 빈 땅이 있는데 무려 8,800만 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의도의 그 윤중로 이제 벚꽃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여의도 면적이 강물이 찰랑찰랑하는 이 면적도 있지만 이건 이제 우리가 비교 사례를 잘 안 쓰고 윤중로 뚝방 안쪽의 면적을 쓰는데 이 면적이 대략 88만 평이에요. 아, 88만 평에 8,800평이니까 거의 100배 정도. 그래요? 그죠? 네. 큰 빈 땅이 있습니다. 어디 수도권에요? 것 같습니까? 아니, 수도권 아닙니다. 새만금입니다. 아, 새만금. 네. 어마어마한 땅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지역의 가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국토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